6장 타입 선언과 타입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타입 선언과 at types 타입스크립트를 포함한 모든 언어들에서 라이브러리 의존성 관리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존성 관리에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템 45 dev dependencies에 타입스크립트와 at types 추가하기. npm은 자바스크립트 세상에서 필수적입니다. npm 관련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디펜던시고 230페이지 넘어가면 데브 디펜던시 소개가 있고 피어 디펜던시가 또 있고, 네, 이 내용은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더라도 모두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타입스크립트랑 또 타입스크립트 책에서 소개할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아무튼 이 세 가지 의존성 중에서는 데브 디펜던시와 데브 디펜던시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타입스크립트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데브 디펜던시에 속합니다.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존성 두 가지. 첫 번째, 자체 의존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스템 레벨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다음 두 이유 때문에 추천하진 않는다. 네, 버전 관리에 문제가 있군요. 네, 따라서 타입스크립트를 시스템 레벨로 설치하기보다는 데브 디펜던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커맨드 라인에서 npx를 사용해서 데브 디펜던시를 통해 설치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npx tsc. 네, 이걸로 되죠. 지금 하면은 안 돼. 예전에 확인해봤었죠, 우리. 다음, 두 번째, 타입 의존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라이브러리에 타입 선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definitely typed 에서 타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타입을 정의한 모음이라고 합니다. definitely typed. 찾아볼까요? 이런 데가 있군요. 네, 그냥 타입스 하고선 설치하는 게 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인가 보죠. 타입 서치가 있고, 여기서 서치를 하면 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원본 라이브러리 자체가 디펜던시에 있더라도 타입스의 의존성은 데브 디펜던시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액트, npm install 리액트를 하더라도 타입스 슬래시 리액트를 세이브 dev로 설치해야 한다. 네, 45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게요. 46으로 가겠습니다. 타입 선언과 관련된 세 가지 버전 이해하기. 타입스크립트는 알아서 의존성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의존성 관리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이브러리 버전, 타입 선언의 버전, 타입스크립트의 버전. 세 가지 버전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엉뚱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 일반적으로 의존성을 사용하는 방식은 특정 라이브러리를 디펜던시로 설치하고 타입 정보는 데브 디펜던시로 설치합니다. 네, 마이너 버전은 일치하지만 패치 버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타입스 슬래시 리액트의 16.8.19는 타입 선언들이 16.8.xx 버전의 API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리액트 모듈이 시멘틱 버전 규칙을 제대로 지킨다고 가정하면 패치 버전들 16.8.1, 16.8.2.0은 공개 API의 사양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입 선언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입 선언 자체에도 버그나 누락이 존재할 수 있으며 types 모듈의 패치 버전은 버그나 누락으로 인한 수정과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라이브러리와 타입 정보의 버전이 별도로 관리되는 방식은 다음 네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234페이지.
첫 번째,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했지만 실수로 타입 선언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타입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결책은 버전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데이트해야 할 타입 선언의 버전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보관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하려는 새 함수와 메소드의 타입 정보를 프로젝트 자체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는 업데이트를 직접 작성하고 공개하여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러리보다 타입 선언의 버전이 최신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타입 정보 없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오다가 타입 선언을 설치하려고 할 때 뒤늦게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라이브러리와 타입 선언의 새 버전이 릴리즈 되었다면 라이브러리와 타입 선언의 버전 정보는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와 상황이 비슷하지만 대소관계가 반대입니다. 타입 체커는 최신 API를 기준으로 코드를 검사하게 되지만 런타임이 실제로 쓰이는 것은 과거 버전입니다. 해결책은 라이브러리 버전을 올리거나 타입 선언의 버전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타입스크립트 버전이 다른 경우. 당연히 타입스크립트의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언 자체에 타입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의 타입 TS 버전을 올리거나 라이브러리 TS 선언의 버전을 원래대로 내리거나 디클리어 모듈 선언으로 타입 정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네. 타입스크립트의 특정 버전에 대한 타입 정보를 설치하려면 다음처럼 실행하면 됩니다. npm install save dev로 타입스 골뱅이 붙여서 at ts3.1 해서 타입스크립트 버전을 지칭을 해주는 거네요. 네 번째, 타입스 의존성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타입스 fu와 타입스 bar에 의존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만약 타입스 bar가 현재 프로젝트와 호환되지 않는 버전의 타입스 fu에 의존한다면 중첩된 폴더에 별도로 해당 버전을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런타임에 사용할 모듈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전용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타입 선언 모듈이라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용 네임스페이스에 타입 선언이 존재하면 중복된 선언 또는 선언이 병합될 수 없다는 오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npm ls 타입스 full을 실행하여 어디서 타입 선언 중복이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보통 타입스 full을 업데이트하거나 타입스 bar를 업데이트하거나 서로 버전이 호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입스 이 전이 의존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 타입선을 작성하고 공개하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타입스 필드에서 자체적인 타입 선언은 d.ts 파일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의 인덱스 d.ts를 추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번들링하여 타입 선언을 포함하는 경우, 특히 라이브러리가 타입스크립트 작성되고 컴파일러를 통해 타입 선언이 생성된 경우라면 버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번들링 방식은 부수적인 4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번들된 타입 선언의 보관 기법을 해결할 수 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공개 시점에는 잘 동작했지만 TS 버전이 올라가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타입스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라이브러리 자체의 버전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들된 타입에서는 타입스의 버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타입 선언으로 인해 타입스크립트의 버전을 올리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번들된 타입과 definitely typed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타입스크립트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 definitely typed의 모든 타입 선언을 점검하며 문제가 발견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내의 타입 선언이 다른 라이브러리 타입 선언에 의존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의존성이 dev dependency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공개해 다른 사용자가 설치하게 되면 dev dependency가 설치되지 않을 것이고 타입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자바스크립트 사용자 입장에서는 타입스를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dependency에 포함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한편 definitely typed의 타입 선언을 공개하는 경우라면 첫 번째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입 선언은 타입스에 있을 것이고 타입스크립트 사용자만이 타입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의 과거 버전에 있는 타입 선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버전으로 돌아가서 패치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번들링된 타입 선언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데피니트리 타입드는 동일 라이브러리 여러 버전의 타입 선언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입 선언의 패치 업데이트를 자주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아이템의 처음에 있었던 리액트와 타입스 리액트 버전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라이브러리 자체보다 타입 선언에 대한 패치 업데이트가 무려 3배나 더 많았습니다. Definitely Typed는 커뮤니티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라이브러리의 유즈보스 담당자가 5일 이내에 패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전체 유즈보스 담당자가 패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별 프로젝트에서는 비슷한 처리 시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 의존성을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잘 관리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함께 존재합니다. 잘 작성된 타입 선언은 라이브러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며 생산성 역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의존성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번 아이템에 처음에 언급했던 3가지 버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공개하려는 경우 타입 선언을 자체적으로 포함하는 것과 타입 정보만 분리하여 데피니트리 타입드에 공개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238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공식적인 권장사항은 라이브러리가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경우만 타입 선언을 라이브러리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타입 선언을 대신 생성해주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라이브러리에 타입 선언을 포함하는 방식은 잘 동작합니다. 디클레레이션 컴파일러 옵션을 사용.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라이브러리라면 손수 작성한 타입 선언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잦은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라이브러리는 타입 선언을 데피니트리 타입드에 공개하여 커뮤니티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도록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TS로 작성한 라이브러리의 경우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쪽을 쓰는 거를 추천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JS로 만든 라이브러리는 타입을 별도로 만들어서 데피니트리 타입드에 공개해보시라 이런 얘기인 것 같으네요. 말만 있는 건 또 오랜만이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 47. 더 볼 게 있을까 싶지만 일단 끄고. 공개 API에 등장하는 모든 타입을 익스포트하기. 언젠가는 서드파티의 모듈에서 익스포트되지 않은 타입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다행히 타입 간에 매핑을 해주는 도구가 많이 있으며 웬만하면 필요한 타입을 참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라이브러리 제작자는 프로젝트 초기에 타입 익스포트부터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함수의 선언에 이미 타입 정보가 있다면 제대로 익스포트되고 있는 것이며 타입 정보가 없다면 타입을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타입을 숨기고 싶어서 익스포트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드디어 나왔어요. 뭔가 인터페이스 시크릿 네임,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시크릿 산타, 그 다음에 get gift. 해당 라이브러리 사용자는 시크릿 네임 또는 시크릿 산타를 직접 임포트할 수 없고 오직 get gift만 임포트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입들은 익스포트된 함수 시그니처에 등장하기 때문에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추출하는 한 가지 방법은 parameters와 return type, generic 타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해봐야겠죠? gift ts 없이 가나? 함수를 불러왔는데 여기가 네, 이렇게 해주면 불러와줬고 그러면 제네릭으로 타입 오브 get gift 하면은 리턴 타입을 잡으면 시크릿 산타를 잡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리턴 값 중에서 0번째로 해서 시크릿 네임을 잡아냈네요. 여기가 지금 산타 안에 네임이 시크릿 산타니까 0번째? 이 파라미터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아규먼트들이 그냥 펼쳐져서 배열로 들어가는군요. 그런 거죠?
get gift의 타입을 뽑아내서 거기로부터 파라미터 얘는 이렇게 생긴 애를 익스텐즈한 t에 대해서 걔를 다시 익스텐즈해서 p에 있는 어렵군요. 멘붕이 오는군요, 또. 점점점 애니. 점점점 args. 인퍼가 뭐였지? 언급된 거였나? 어떤 것 같은데? 추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소개를 해준 것 같군요. 타입업으로 함수를 잡아내서 거기에서 파라미터를 추출한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 중에서 0번째 인자가 네임 프로퍼티가 될 것이다. 여기서 지금 리턴 값에 전 지금 리턴 밸류로 봤는데 위에랑 별개구나. 리턴 타입이니까 리턴 타입 전체 요 전체가 이제 이렇게 바꿔보자. 네. 요 첫 번째 거는 리턴 타입이니까 리턴된 거 전체가 잡혀서 이게 시크릿 산타라고 잡아놨으니까 그게 시크릿 산타가 되는 거고 여기는 파라미터네요. 파라미터. 여기 들어온 파라미터. 그래서 이걸 배열로 받은 거고 그죠? args로 이렇게 레스트 파라미터가 아니라 이걸 레스트 파라미터 맞죠? 예. 나머지 연산자로 잡아다가 네임과 기프트가 0번째 인자, 1번째 인자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0번째를 뽑아내면 이제 시크릿 네임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나오니까 마이 네임이 됐네요. 네, 239페이지 밑에 중간에 만약 프로젝트의 융통성을 위해 타입들을 일부러 익스포트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쓸데없는 작업을 한 셈입니다. 공개 API 매개 변수에 놓이는 순간 타입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숨기려 하지 말고 라이브러리 사용자를 위해 명시적으로 익스포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템 48로 갑니다. API 주석에서 TSDoc 사용하기. 이거 쓰시나요? 여러분 쓰시는 분 있나요? TSDoc? JSDoc 쓰시는 분 있나요? 네, 요즘 시대에 이걸 쓰는 사람이 있나? 좀, 그죠. JSDoc도 잘 안 쓰게 되고, 파람스나 리턴 값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굳이 문서로 주석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나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제 에디터가 워낙 잘 돼서 마우스 올리면 다 나오는데, 타입스크립트는 특히나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주석에는 굳이 파람이나 리턴이나 이런 정보보다는 쓰긴 쓰시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뭔가 설명이 필요할 때 그 설명만 딱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라면. 그러니까 뭔가 문서화를 위해서라면 글쎄요, 문서용으로 TS 함수명을 뽑아내는 뭔가 그게 있나? 네.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하면. 음, 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서 특별히 이건 나중에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 와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에 쓸 일이 잘 없는 느낌이 들어서.
에디터의 툴팁으로 뜬다는 게, 음, 그럼 한번 써볼까요? 잠깐.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서 이런 걸 한번 보면, 여기 밑에 뜨네요. 이렇게. 음, 그거네요. 이렇게 정의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ts닥을 읽어다가, 여기에 올리니까 툴팁에 이런 게 있네요. 살로테이션. 네,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 놓은 게 네임이고 살루테이션. 애초에 타이틀로 받지 말고 살루테이션으로 받으면 됐지 뭘. 음. Greeting formatted for human consumption. 음. 근데 뭐 이게 뜬다는 걸 봤으니 된 것 같습니다. TS닥 주석은 마크다운으로 꾸며진대요. 어, 마크다운으로 쓰여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 아, 여기 where was the measurement made? 마크다운은 아직 없는데 요거 어 이런 게 먹히는군요. 마크다운이. 이런 것도 될까? 오, 두꺼워졌어. 마크다운 뭘 해보지? 네. 뭐 이것저것 되긴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9. 콜백에서 디스에 대한 타입 제공하기.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 키워드는 매우 혼란스러운 기능입니다. 렛이나 컨스트로 선언한 변수가 렉시컬 스코프인 반면 디스는 다이내믹 스코프입니다. 다이내믹 스코프의 값은 정의된 방식이 아니라 호출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스는 전형적으로 객체의 현재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클래스 C, 로그 스퀘어즈, 디스.벨즈를 불러다가 벨 곱하기 벨, 시점 로그 스퀘어즈를 실행하면 못담시 그 이름을 좀 바꿔봅시다. 켈 하자 하고 cc 그리고 양 스타트 실행을 하면 이게 로그가 있는데 예, 149 나왔네요. 그러면 149 16 25 나왔네요. 나왔는데 로그 스퀘어즈를 외부 변수에 넣고 호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있겠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cc 어? 로그 스퀘어 넣고 로그 스퀘어즈 실행을 하면 메소드 실행하면 에러가 나겠죠. 디스를 못 잡아서. 근데 만약에 컨스트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있다면 여기도 지금 모듈로 잡히나?
디스를 못 잡나? 글로벌 점으로 넣어줘야 되나? 글로벌을 인식을 못하는구나. 지금 여기 모듈 디프리케이티드 메소드 오브 타입. 음, 취소선이 보이게 되는군요. 글로벌 디스? 여기가 네. 아, 지금 여긴 지금 노드 환경에서는 안 되네요, 잘. 그, 이 TS로 전환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서. 네, 저녁에 디스를 보게 되니까 이렇다. 디스는 undefined로 설정된다. 분리가 돼서. 그 디스 바인딩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입니다. 컬 메소드를 사용하면 명시적으로 디스를 바인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뭐 갑자기 자바스크립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스가 반드시 C의 인스턴스에 바인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것이든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이브러리들은 API 일부에서 디스의 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 DOM에서도 디스를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쿼리 셀렉터로 인풋을 잡은 다음에 add event listener로 change 걸어서 콘솔 로그 디스를 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인풋의 엘리먼트를 출력한다. 근데 디스 바인딩은 종종 콜백 함수에서 쓰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내에 onClick 핸들러를 정의한다면 다음처럼 할 수 있습니다. 렌더 메소드 안에 return make 버튼 해놓고 있습니다. onClick은 얼럿 띄우고 있고요. 디스를 얼럿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셋 버튼에서 onClick을 호출하면 디스 바인딩 문제로 인해 리셋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경고가 뜹니다. 이거는 실행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뭐 리셋 버튼을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해야지 될 텐데 리액트로 띄우라는 얘기인가? 네, 아무튼 해결책은 생성자에서 디스를 바인딩하는 겁니다. 옛날에 리액트 하던 시절에 리액트 초반에 막 많이 했던 내용이네요. 컨스트럭터에서 디스 바인딩 하는 거. 나중에 막 에러 펑션으로 바꾸고 클래스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제 펑션으로 바꾸고 이렇게 됐죠. 아, 그래. 뒤에 에러 펑션으로 바꾼 게 또 나오네요. 바로 여기. 근데 246페이지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생성될 때마다 제대로 바인딩된 디스를 가지는 새 함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디스 바인딩은 자바스크립트 동작이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역시 디스 바인딩을 그대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만약 작성 중인 라이브러리에 디스를 사용하는 콜백 함수가 있다면 디스 바인딩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콜백 함수의 배경 변수에 디스를 추가하고 콜백 함수를 콜로 호출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add key listener 이 부분 네, 펑션 콜 엘리먼트를 넘겨주고 이벤트를 넘겨줍니다. 디스의 엘리먼트를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다시 넘겨주는 네, 콜백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있는 디스는 특별하게 처리됩니다. 다음 예제처럼 컬을 제거하고 fn을 두 개의 매개 변수로 호출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유, 네, 컬을 갑자기 여기서 이거 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콜백 함수 얘기를 맨 밑에 247페이지 맨 밑에 것만 한번 볼게요. 만약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콜백을 화살표 함수로 작성하고 어딜까? 콜백을 화살표 함수로 작성하고
디스를 참조하려고 하면 요 부분인가 보다. 여기 있다. 디스를 참조하려고 하면 문제를 잡아냅니다. 네, 여기는 요거에 의해서 디스 바인딩이 되지 않으니까 에러 함수는. 그래서 여기서 에러를 잡아낸다. 네. 디스의 사용법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타입 선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네, 49도 별게 없네요. 47, 48, 49. 오늘 45부터 봤나요? 다 이렇게 별게 없네요. 진짜 막판에 약간 용두삼이라더니 진짜 그런 느낌이. 아이템 50 갑니다. 오버로딩 타입보다는 조건부 타입을 사용하기. 다음 예제의 더블 함수에 타입 정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더블 함수에는 스트링 또는 넘버 타입의 매개변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니온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다음 예제는 타입스크립트의 함수 오버로딩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살펴보시길. 네, 두 가지 타입을 만들었죠. 펑션 더블 x는 넘버이거나 스트링이거나, 그리고 결과가 넘버이거나 스트링이거나, 그리고 여기는 any를 받아서 플러스 플러스. 선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넘의 경우 더블 12가 오면 이때 응답값은 스트링 넘버로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를 받아도 스트링 넘버를 잡힌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스트링 타입을 매개변수로 249페이지. 제너릭을 사용하면 이런 동작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으로 바꿔봅시다. extends 넘버나 스트링 그래서 t를 잡고 그 t에 대해서만 결과도 t로 가게끔, 그러고선 다시 오버로딩을 하면 이제는 숫자에 대해서는 숫자형으로 잡히고 문자에 대해서는 문자로 잡히는데, 지금 숫자로 잡히는 게 아니라 12로 잡힌 게 문제죠. 여기도 x로 잡힌 게 문제죠. 여기 타입이. 버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49페이지 중간에 구체적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너무 과했습니다. 이제는 타입이 너무 과하게 구체적입니다. 스트링 타입을 매개변수로 넘기면 스트링 타입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리터럴 문자에 x를 매개변수로 넘긴다고 해서 동일한 리터럴 문자에 x 타입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러 가지 타입 선언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 함수의 구현체는 하나지만 타입 선언은 몇 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더블의 타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넘버일 땐 넘버, 스트링일 땐 스트링. 그러고선 전체 타입 오버로딩 하면은 넘버가 왔으니까 넘버, 스트링일 땐 스트링. 네, 함수 타입이 조금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버그는 남아 있습니다. 스트링이나 넘버 타입의 값으로는 잘 동작하지만 유니온 타입의 경우는 동작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넘버나 스트링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주면 지금 스트링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군요. 250페이지. 이 예제에서 더블 함수의 호출은 정상적이며 스트링 넘버 타입이 반환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타입스크립트는 오버로딩 타입 중에 일치하는 타입을 찾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검색합니다. 그래서 오버로딩 타입의 마지막 선언까지 검색했을 때 스트링 바 넘버 타입은 스트링에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오버로딩을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오버로딩 이걸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되네요.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조건부 타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컨디셔널 타입. 조건부 타입은 타입 근간의 if 구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if 여기서 네, 받는 부분은 똑같고 그 다음에 결과에서 t가 스트링의 부분 집합이면 스트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넘버가 가게. 응답값은 이렇게 해라.
네, 이 코드는 제네릭을 사용했던 예제와 유사하지만 반환 타입이 더 정교합니다. 이 부분이. 조건부 타입은 자바스크립트의 사막 연산자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t가 스트링의 부분 집합이면 스트링이고 그 외의 경우는 넘버입니다. 네, 이러면 앞서 예제들이 넘버고 스트링이 잘 나오고 얘는 스트링 또는 넘버로 나온다. 유니온의 조건부 타입을 적용하면 조건부 타입이 유니온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넘버 바 스트링의 경우도 잘 동작합니다. 예.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잘 동작한다. 네, 오버로딩 타입을 작성하기는 쉽지만 251페이지. 조건부 타입은 개별 타입의 유니온으로 일반화하기 때문에 타입이 더 정확해집니다. 타입 오버로딩이 필요한 경우에 가끔 조건부 타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각각의 오버로딩 타입이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반면 조건부 타입은 타입 체커가 단일 표현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니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버로딩 타입을 작성 중이라면 조건부 타입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이템 50은 좋았어요. 근데 빠르게 넘어가지긴 똑같은 것 같아. 51, 52까지 보면은 6장이 끝이니까 6장 끝날 때까지 보고선 조금 쉬어가죠. 50일 계속 보겠습니다. 의존성 분리를 위해 미러 타입 사용하기. CSV 파일을 파싱하는 라이브러리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parse CSV API는 간단합니다. CSV 파일의 내용을 매개 변수로 받고 열 이름을 값으로 매핑하는 객체들을 생성하여 배열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Node.js 사용자를 위해 매개 변수의 버퍼 타입을 허용합니다. parse CSV CSV를 파싱한다. 콘텐츠를 받는데 버퍼로도 받을 수 있게 Node.js를 위해서. 그때 응답값은 컬럼별로 문자열이 오는 배열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군요. 만약에 콘텐츠 타입이 오브젝트일 경우 콘텐츠가 스트링이면은 그냥 스트링으로 오는데 버퍼일 경우는 타입이 오브젝트인가 보죠? 버퍼는 노드 형식이 타입스 노드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상하네. 아, 네, 그럼 되나? 됐다. 네. 아, 밑에 있네요. 251페이지 밑에 Node.js 타입 선언을 설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252페이지 가서 앞에서 작성한 CSV 파싱 라이브러리를 공개하면 타입 선언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선언이 타입스 노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타입스 노드는 dev 디펜던시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입스 노드를 dev 디펜던시로 포함하면 다음 두 그룹의 라이브러리 사용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타입스와 무관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그리고 Node.js와 무관한 타입스크립트 웹 개발자. 두 그룹의 사용자들은 각자가 사용하지 않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겁니다. 버퍼는 Node.js 개발자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입스 노드는 Node.js와 타입스크립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개발자만 관련됩니다. 각자가 필요한 모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 타이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스 노드에 있는 버퍼 선언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메소드와 속성만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선 예제의 경우에는 인코딩 정보를 매개 변수로 받는 toString 메소드를 가지는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오. CSV 버퍼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차피 여기서 쓸 게 toString만 쓰겠다. 그런 건가 보죠? CSV는 버퍼 인터페이스보다 훨씬 짧으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을 떼어내어 명시했습니다. 어차피 버퍼가 있는 거는 Node.js인데 이게 런타임 노드 환경에서는 버퍼 타입을 불러왔든 안 불러왔든 동작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이 toString만 그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타입으로서만 필요한 부분만 정의를 해주면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CSV 버퍼는 버퍼 인터페이스보다 훨씬 짧으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을 떼어내어 명시했습니다. 또한 해당 타입이 버퍼 호환되기 때문에 Node.js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버퍼 인스턴스로 parse CSV를 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Node.js에서 한번 호출을 해볼까요?
여기서 해야 되지. 아, 다음 예제 있을까? 다음 예제 있네요. 네, 버퍼가 없지만 되길 바라며 어떻게 했더라? 얀 스타트 51에 03TS. 이게 타입스크립트 에러라서 argument of buffer is now assignable to parameter of type. 네, 요거를 타입 단원을 해주면 될까? 이렇게는 안 되나요? 그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요것만 떼어내서 한다면 될 텐데 이거 그러면 컴파일을 한 다음에 해볼까? 컴파일 된 걸로 돌려보면 이렇게가 실행이 안 됐었나? 어떻게 했었지? 버퍼 이게 아닌데 이게 맞지 않나요? 버퍼 이즈 디프리케이티드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 같네. 그죠? 네, 요것 때문에 안 되나 본데. Due to security and usability issue. Please use the buffer alloc. buffer allocate 요 부분인가 보네요. 이거를 이렇게가 되나 보지? 아니네. 요런 건가 보네. new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건가 보네요. 그럼 다시 TSC로 하고 버퍼 형식의 인수는 argument of type string is now assignable to parameter of type. 네, 뭐 안 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바뀐 부분이 있나 봐요. 그것까지 다 트래킹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넘어가서 253페이지 갑니다. 노드.js 기반 타입스크립트 사용자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웹 기반이나 자바스크립트 등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는 더 나은 사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라이브러리의 타입이 아닌 구현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고 타입 의존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의존성이 다양해지고 필수 의존성이 추가됨에 따라 미러링 기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른 라이브러리의 타입 선언의 대부분을 추출해야 한다면 차라리 명시적으로 타입스 의존성을 추가하는 게 낫습니다. 미러링 기법은 유닛 테스트와 상용 시스템 간의 의존성을 분리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네. 이게 미러 타입 의존성 분리를 위해 미러 타입 사용하기였고요. 요거는 유용한 팁인 것 같았어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마지막 52 테스팅 타입의 함정에 주의하기. 프로젝트를 공개하려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이며 타입 선언도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러나 타입 선언을 테스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입 선언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타입스크립트가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문으로 떼우기 십상이지만 이런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DTS 린트 또는 타입 시스템 외부에서 타입을 검사하는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간단합니다. 유틸리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맵 함수의 타입 선언을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로데시와 언더스코어.
declare function map u와 v. array는 u 배열 타입이고 그 다음에 fn은 u를 받아서 v가 되는, 그리고 v 배열. 네, 이런 걸 선언했는데, 타입 선언이 예상한 타입으로 결과를 내는지 체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함수로 호출하는 테스트 파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현체를 위해 별도의 테스트는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자로 배열을 받고 두 번째 인자로 그 함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할지를 정의하는 그 매핑 함수, 콜백 함수를 놨을 때 잘 동작하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하면 넘버 타입의 배열이 나온다. 넘버를, 네, 여기는 문자열이고 넘버로 전환한 반환이니까 여기가 넘버가 되고, 그러면 이 V가 여기 V가 가니까 넘버 배열. 이 코드는 오류 체크를 수행하지만 허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맵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배열이 아닌 단일 값이 있었다면 매개 변수의 타입에 대한 오류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 값에 대한 체크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테스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앞의 코드와 동일한 스타일로 스퀘어라는 함수에 런타임 동작을 테스트한다면 다음과 같은 테스트 코드가 추가됩니다. 테스트 여기 있다. 네, 테스트는 뭐가 되었든 간에 아무튼 이시 되었든 네, 테스트 그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스퀘어 넘버라고 하고 함수를 두 번 실행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 코드는 스퀘어 함수의 실행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만 체크합니다. 그러나 반환값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행의 결과에 대한 테스트는 하지 않은 게 됩니다. 따라서 스퀘어의 구현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이 테스트는 통과하게 됩니다. 타입 선언 파일을 테스팅할 때는 이 테스트 코드처럼 단순히 함수를 실행만 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라이브러리 구현체의 기존 테스트 코드를 복사하면 간단히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수를 실행만 하는 테스트 코드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반환 타입을 체크하는 것이 훨씬 좋은 테스트 코드입니다. 반환 값을 특정 타입의 변수에 할당하여 간단히 반환 타입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랭스, 넘버 배열, 그리고 맵을 돌린다. 넘버 배열이 나오면 통과. 이 코드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타입, 255페이지. 불필요한 타입 선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테스트 코드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넘버 배열 타입 선언은 이 부분. 맵 함수의 반환 타입이 넘버 배열임을 보장합니다. 실제로 데피니트 타입들을 살펴보면 테스팅을 위해 정확히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 수많은 타입 선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팅을 위해 할당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환값을 할당하는 변수는 샘플 코드처럼 쓰일 수도 있지만 일부 린팅 규칙을 비활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결책은 변수를 도입하는 대신 헬퍼 함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assert 타입 헬퍼. 이 코드는 불필요한 내용 괜찮나요?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이렇게 정의해놓고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냥 뭐 별거 아닌 함수일 뿐인 거죠. 그러네요. 타입을 테스트하는 느낌이네요. 넘버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이 안에 괄호로 오는 내용이 넘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넘버 배열이. 루핑 돌려서 넘버 배열이 되니까 얘는 오케이인 거고, 여기가 스트링이면 이 전체가 에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타입을 바꿔주면 또 에러가 나겠네.
어디 보고 있었죠? 255페이지죠? 네. 이게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 반환값을 할당하는 변수는 샘플 코드처럼 쓰일 수도 있지만, 헬퍼 함수 여기까지 봤죠. 또 다른 문제점이 남아있다. 두 번째, 두 타입이 동일한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 가능성을 체크하고 있다. 다음 예제처럼 잘 동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 어설트 타입 TT인데, 넘버를 하고 12를 넣었을 때, 심벌을 조사해보면, 얘는 10이라고 하는 타입인데, 리터럴 타입이 아예 10이잖아요. 근데, 넘버라고 해서, 이건 OK가 된다는 거지. 그러나 객체의 타입을 체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객체일 경우에 네, 네임 객체로 이루어진 배열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매핑을 돌렸어. 근데 인 옐로우 썸마린이라는 애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게 오케이다 이거죠. 얘는 지금 네임만 있는 객체로 이루어진 배열이 오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256페이지 가서 발환된 배열은 네임 스트링 객체 배열에 할당 가능하지만 인 옐로우 썸마린 속성에 대한 부분이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타입이 정확한지 체크를 할 수도 있고 할당이 가능한지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얼설트 타입의 함수를 넣어보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함수를 넣었어. 여기다가 함수 자체를 넣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오케이. 더블의 경우는 더블을 넣으면 넘버에서 넘버니까 넘버에서 넘버 오케이 아닌가? 더블 함수의 체크가 성공하는 이유는 타입스크립트의 함수는 매개 변수가 더 적은 함수 타입이 할당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요. 여기는 지금 타입이 이것이어야 돼 라고 정의를 해놓은 내용인데 여기는 인자를 두 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함수는 인자를 하나만 받는 애를 넘겼음에도 오케이가 된다. 잉? 인데 그 이유는 매개 변수가 더 적은 함수 타입에는 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예제를 보면 얼설트 타입으로 이렇게 해놓고 G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G가 함수예요. 그리고 요게 반환값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겠다. 그죠? 여기까지가 반환값이고 그러면 여기부터가 함수. 그럼 반환값이 함수로 와야 되는데 12가 오케이라고? G라는 함수는 어떤 여기가 지금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함수를 넣었는데 매개 변수 하나가 있길 바래 라고 해놓은 함수인데도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함수조차도 오케이가 된다. 네, 앞의 코드는 선언된 것보다 적은 매개 변수를 가진 함수를 할당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는 콜백 함수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동작을 모델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데시의 맵 함수의 콜백은 세 가지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로데시 어디를 봐야 될까요? 로데시 다 맵이네. 일단 올려. 아니, 나중에 로데시 임포트해서 해볼까? 요거 여기서 보면 네, 세 개가 바로 딱 세 개가 아니라 되게 많은데요? 타입 정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T 배열 받고 리스트 T를 받고 딕셔너리 T를 받고 뉴메릭 딕셔너리 T도 받고 배열에 관련돼서만 국한 짓자면 리스트도 어레이 라이크라서 허용이고 T는 배열인 거고 이렇게 많이 있네요.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타입이 여러 개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개 변수를 세 개를 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군요. 컬렉션 받고 이, 이터레이티 받고 두 개인데? 세 개인 게 안 보이는데요? 네 개면서 두 개 받잖아요, 여기 다. 음. 아, 콜백 함수가 이터레이티고 여기 이터레이티가 오브젝트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티가 K, 이터레이티 스트링. 네. 로드시에서 콜백 함수는 세 가지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네임, 인덱스, 어레이. 뭐 이거는 그 일반 배열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선 넘어가서 콜백 함수는 세 가지 매개 변수 네임, 인덱스, 어레이 중에서 한두 개만 보통 사용합니다. 매개 변수 세 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맞지 않는 타입 경우를 타입 체크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매우 많은 곳의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콜백 함수의 타입과 관련된 오류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다시 어서트 타입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어서트 타입 사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코드처럼 파라미터스와 리턴 타입 제네릭을 이용해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과 반환 타입만 분리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동안 많이 쉬었지? 어려운 거야. 이런 챕터인 것 같아요, 이건. 52차. 음, 더블 P 요거 맞죠? 파라미터스. 파라미터만 잡아놓고 이건 뭐예요? 느낌표 붙으면 널 어서션 아니었어요? 널이 아님 이거 아니었나? 널에 느낌표 붙이면 뭐가 되는 거지? 책에는 뭐라고 나오나? 책에는 딱히 설명이 없는 것 같죠? 한편 디스가 처음 보신다고? R 타입은 그냥 넘버로 되어 있어. 널인데 널이 아니야. 널을 넣으면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P가 원래는 더블의 파라미터니까 배열 형태여야 되고, 그럼 그냥 빈 배열 넣어주고 느낌표 붙이면 한 개 이상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든 해주는 게 이런 역할인가 보죠? 여기는 어차피 문제가 되는데 음, 넘버는 안 되는, 원래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느낌표 빼도 된다고요? 느낌표 빼면 여기서 에러 나요. 너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는데, 느낌표를 붙임으로써 널이 아니야 라고. 널인데 널이 아니야. 널이 아닌 걸로 알아. 그냥 그렇게 알아. 그냥 얘는 널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타입으로 추론해봐 해서 이렇게 추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재현님 말씀이 제 생각이랑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를 주지만 널이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넘어가자 이거지. 그 아마 스트릭트 널 체크 그거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희님? 요거 때문에. 이거 펄스를 주면 다시 시작하고 보면 널 없으면 얜 널일 수 있는데 그냥 오케이인 거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넘어갑니다. 다시 얼서트 타임 문제로 돌아와서 257페이지. 한편 디스가 등장하는 콜백 함수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 이거를 이해를 하고 가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네. 파라미터로 잡아서 얘는 지금 숫자 배열이 됐어요.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넘버가 들어간 배열이 아니라 이거 튜플인 거죠. 하나만 있는 튜플. 그래서 요거는 안 돼. R의 경우는 리턴 타입으로 잡아서 더블의 타입으로 리턴 타입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더블의 타입 오브의 리턴 타입. 요거의 리턴 값이 넘버니까 얘는 넘버. 그래서 어설트 타입 넘버는 오케이. 근데 뭘 보려고 한 거죠?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과 반환 타입만 분리해서 한다. 아, 여기 매개 변수만 따로 분리해서 요거에 대해서 어설트 타입을 해보고, 또 리턴 타입만 분리를 해서 리턴에 대한 것만 또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257페이지. 한편 디스가 등장하는 컬백 함수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맵은 컬백 함수에서 디스의 값을 사용할 때가 있으며 타입스크립트는 이러한 동작을 모델링할 수 있으므로, 네, 동천님, 그러니까 이게 널 어서션 맞아요. 이거는 옛날에 봤던 내용인데 앞에 널이 있으니까 그게 당황스러웠던 거죠. 널인데 널이 아니야 라고. 네, 그렇게 그냥 우리끼리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재현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레이지 인스톨레이션이에요. 이니셜라이제이션,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래서 넘어가서 디스를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계변수 타입과 디스를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콜백 함수 내부에서 외계변수들의 타입과 디스를 직접 체크해 보겠다. 요게 여기 맞다. 네, 존, 폴, 조지, 링고.
굉장히 비틀즈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링고가 껴있어. 아, 비틀즈를 매핑을 돌리는데 어설트 타입으로 전체에 대한 거를 해보겠다. 매핑 돌린 거에 대한 결과를 해보겠다. 네, 여기 함수에서 네임 인덱스 어레이가 오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 어설트 타입으로 스트링이다, 넘버다. 그다음에 어레이는 스트링 배열이다. 디스가 디스가 현재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에러가 안 나네 여긴. ts 컴피그가 노 인플레이션 애니 트루인데. 네, 아무튼 에러 나는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음, name any, i any, array any 형식은 u any 형식에 할당할 수 없다. 다음 코드의 선언을 사용하면 타입 체크를 통과합니다. 다음 코드의 선언을 사용하면 declare로 258페이지 넘어가서 declare function map uv array u fn x가 u i number array u 살펴 v 콜론 v 이러면 통과한다고? 통과 안 하는데? 클리어 했는데 맵 any 여기가 any로 잡히는 게 문제네. 비틀즈는 스트링 배열인데 응? fn dis ui array 결과 any 음 뭔가 안 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잘못 썼나? uv고 u고 dis uu i number array u v 맞는데?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어떨까? 왜냐면 스트링이 오니까 맞고 웹 선언이 또 있어요? 아 여기 위에 있구나. 아 그렇군요. 위에 있는 걸 못 봤네. 아이 네 이러면 되네요. 이제는 맵을 돌릴 때 스트링 넘버로 알아서 잡혔네. 그리고 어레이가 스트링 배열로 잡혔고 응답이 넘버 배열로 잡혔어요. 이 부분 때문에. 아까는 어땠지? 아까는 아까랑 지금의 차이가 이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요 부분 위에랑 아래랑 그리고 밑에랑 놓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죠. 요 줄이 바뀐 거네요. 그러면 네. 어레이에 대한 정의 U, I, 어레이 요거랑 디스까지 정의를 해주면 해결이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다시 책으로 가세요. 여전히 중요한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모듈 선언은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완전한 타입 선언 파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설계가 됩니다. 다음 모듈 선언 declare 모듈 overbar. 이 선언은 전체 모듈에 any 타입을 할당합니다. 따라서 테스트는 전부 통과하겠지만 모든 타입 안정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더 나쁜 점은 해당 모듈에 속하는 모든 함수의 호출마다 암시적으로 any 타입을 반환하기 때문에 코드 전반에 걸쳐 타입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no implicit any를 설정하더라도 타입 선언을 통해 여전히 any 타입이 생겨나게 됩니다. 타입 시스템 내에서 암시적 any 타입을 발견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타입 체크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타입 선언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Definitely 타입대에서 타입 선언을 위한 도구는 DTS lint입니다. DTS lint는 특별한 형태의 주석을 통해 동작합니다. DTS lint를 사용하면 비틀즈 관련 예제의 테스트를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DTS lint의 사용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pect type string, expect type, 이런 거를 적어 놓을 수 있군요. 주석으로 적어 놓으면 DTS lint는 할당 가능성을 체크하는 대신 각 심벌 타입을 추출하여 글자 자체가 같은지 비교합니다. 이 비교 과정은 타입 편집기에서 타입 선언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과 같은데 DTS lint는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그러나 글자 자체가 같은지 비교하는 방식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넘버 바 스트링과 스트링 바 넘버는 같은 타입이지만 글자 자체를 보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타입으로 인식합니다. 스트링과 any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두 타입은 서로 간에 할당이 가능하지만 글자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타입으로 인식됩니다. 타입 선언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몇 가지 일반적인 기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DTS lint 같은 도구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DTS lint는 어떻게 쓴다는 건지가 소개가 없어서 궁금하군요. 찾아볼까? 없네. Utility built on TS lint DTS gen 컴파일러 옵션에 딱히 없고 TS 린트에서 익스텐드 해주는 거군요. TS 린트 쓸 때 같이 거기에 낑겨 넣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아, 스크립트로도 되네? 음, 이런 사용법이 있군요. 나중에 한번 써보기로 하죠. 뭐, 나중에 필요할 때. 아, 아무튼, 그래서 챕터 6장 끝이 났고요.